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토요일은 서울에 비가 좀 많이 와서 4월에 봄이 왔는지 알았는지도 몰랐었는데 오늘은 오후에 안영찬에 좀 갔었는데 와 폭포시 제법 많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참 날씨도 좋은 상태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봄 날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실 키움증권에서 이런 시스템 점검이 굉장히 오래까지 하다 보니까 방송을 녹화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10시 좀 넘어서 시스템이 점검이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장 보면서 방송을 좀 준비했네요. 그러다 보니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 방송을 녹화하게 된 것 같아 아주 빨리 임팩트 있게 내용 뭐 중요한 내용만 전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15개 국가, 뭐 더티 15 국가로 하여금 이제 관세 부과를 이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계산을 해보면 상호관세가 약 29에서 30% 정도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뭐 중국은 34%고 우리나라는 25% 부과에다가 베트남은 46%까지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깜짝 놀라면서 급락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도 5.5%가 빠졌는데 금요일날 다시 5.8% 나스닥 100은 6.2%가 빠지면서 대폭락 장세가 발생을 했다. 저도 이제 IMF 때는 제가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MF를 제외한 2000년도에 전부를 경험해 봤는데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5년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뭐 물론 그 전에도 이거보다는 조금 약한 정도의 하락은 있었죠. 그 이후에 좀 강했던 게 코로나 팬데믹 때 단기간에 미국 시장도 30% 넘게 빠졌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얼마 전에 엔캐리 청산 당시 발생했던 그 음봉 이 정도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이틀간의 폭락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말 그대로 마진콜이 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하락에 부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금, 채권 거기에 더해서 유가까지 WTI가 60불대로 떨어졌으니 엄청난 대폭락이 전 세계 증시를 휩쓸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펼쳐졌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사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금요일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죠. 코스피가 0.86%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감됐었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 국내 증시만 유독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밀려있던 상황에서 그 짓눌렀던 이유가 윤 대통령의 개헌 그 이후 탄핵 일정을 앞두고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했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여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그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선물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그래도 1460원대에서 순식간에 1430원대까지 30원 정도가 빠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이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의 대략 30배, 40배 정도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국내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만 좀 안정이 된다면 혹은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만 조금만 회수가 된다면 시장은 급격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신 현재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봤어야 되는 시황의 이 조건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현재 딱 4월 4일 탄핵에 대한 이 인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생각을 하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선거를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이 나라가 망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겠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 선거를 준비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시의 부양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나올 것이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꿈을 계속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는 지금부터 잘 찾아만 간다면은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회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시장에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된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의미 없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이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도 없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 없다. 네, 손절은 의미 없다. 대신 물타기만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시장 안정할 때까지 보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레버리지 ETF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이 안에서 최근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보면 하루에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게 5%, 6%씩 저도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한 10% 정도 올라와서 뭐 차익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ETF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앞에 이야기는 빼고요. 앞에 이야기는 빼고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본다. 자, 미국은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미증시가 폭락했고 이 부분이 악재 소멸이 아닌 악재 확장이 되며 하나의 이정표로 작용함과 동시에 한쪽에서 때렸으니 반대쪽에서의 보복이냐 아니냐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실질 부과되는 4월 9일이라는 또 다른 디데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미증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특히 중국 의존도가 강한 애플과 테슬라가 맥을 못 쓰며 빅테크들이 동반 급락과 동시에 연이틀 13%대 폭락인 역대급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과 석유 등 모든 실물 자산의 하락은 마진콜을 의미하기도 하죠. 악재의 크기가 큰 건지 어쩐 건지 사실은 저는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 충격이 단기간에 엄청난 폭락을 몰고 왔으니 시장 지표상으로는 현재 반등 확률이 아주 높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지수상, 지표상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도 저는 시장이 괜찮아요. 종가 기준으로 종배로 미국 시장을 샀다가 월요일날 추가 하락을 하면 좀 더 사면 그 다음날 반등의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가 되는 거죠. 흔히 갭으로 떨어지고 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칭으로 빠졌다가 이 빠진 만큼 고점에서 빠져서 음봉이 하나 둘 만약에 이게 3 콤보로 한 번 더 빠진다. 무조건 사야죠.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V자 반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 이후 투매를 받고 올라간다면 그 반등의 폭은 항상 단기간에 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라는 거는요. 돌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파가 나오면 이러한 악성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들 지켜줘야 될 자리를 순간 깨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반등의 폭이 굉장히 강하다. 지켜야 될 자리가 깨졌는데 투매 이후에 반등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하루 이틀 안에 나와버리면 V자 반등이 이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더라. 그러면은 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사실상 여기서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지만은 미국의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런 확률보다는 반등의 확률이 월요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똑같이 반등하는 게 저는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국내 증시를 좀 보면요.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맞아요. 많이 장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때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지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설사 빠지더라도 600포인트 근처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하나의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시장과 달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400포인트 혹은 만약에 깨더라도 그 근처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면 부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과거에 이 방산업종, 조선업종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근거 없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은행 업종도 근거 없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펀더멘털 상에서 극도로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의 코스피 PBR이 0.85배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5%더 빠진다 하면 0.8배가 붕괴되고 0.79배 되면은 국내 증시는 도대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싼다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죠. 평균치가. 그 말 그대로 그런 시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어 평균적으로 무지하게 싸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황으로 넘어가서 지표상으로는 반등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이다. 확률적으로 보면 90% 이상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미증시의 시황으로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죠. 주말 필 에크먼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헤지펀드의 대부라고도 하죠. 이 빌 에크먼이 자기 트위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X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과거에도 저는 이 사람이 시장 교란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 교란을 반대적으로 말한 적도 몇 번 있었고 아무튼 매매도 잘하고 참 잘하는데 아무튼 헷갈리게 일단은 말을 해놔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미국 시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연장할 가능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트럼프가 관세를 연장을 해야 기업들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라든지 이거에 대한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세 부과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코멘트를 하나 더 달아놓은 것은 이게 만약 또 안 되게 된다면 정말 파괴적인 시장의 그 경기 침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도 아닌 말을 좀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딜지를 모르겠다라는 점에서 반등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 긍정적인 희망 회로에 의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경계를 하고 볼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정의를 해드리고요. 시황상으로 본다면 4월 9일까지는 시장이 반등을 해도 빠지고 반등을 해도 빠지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부분이 하루 이틀 크게 나오면 당연히 조심하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4월 9일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중국은 바로 미국의 34%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에 따른 미국의 재차 보복이 진행이 되면서 한 차례 더 으르렁 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2번 정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세 번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겠죠. 그럼 미국이 상호관세를 때리는 중국이 상호관세를 때리는 4월 10일 이후가 진정한 시장의 바닥이 그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고차원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금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장초반 미증시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분명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따로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한국 시장도 봐야겠지만 미국만큼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조로 싼 시장이고 미국은 지들이 관세 를 때렸고 지들이 더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분명 차별화 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시장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시장을 사고 이후 시황을 돌리는 트리거는 당연히 관세 협상이니 이 이슈가 나오면 좀 안심하고 볼 예정이고요.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화장품 쪽 좋았기에 그 추세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정치 테마주에 돈이 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쪽에 자금부터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돈이 못 쏠리면 돈이 쏠리면 거기서 매매하는 것이 당연히 트레이더들의 숙명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잘 보면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코나이 2,400억, 오리엔트 전공 8,700억, 동신건설 뭐 등등해서 거래 대금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다. 시장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래 대금 상위가 여기 있네. 오리엔트 전공이 보면 8,700억이 나왔죠. 그리고 동신건설 3,400억, 에이텍 2,600억, 알랩 2,500억, 코나이 2,400억, 웨캡시 1,900억. 대부분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군들의 상당수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 말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치 테마주에 돈을 많이 몰아넣고 있다. 이 안에서 유동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정치 테마주다. 대신 굉장히 난이도 어렵습니다. 폭락도 많이 나올 것이고 경험이 없다면 수익은 고사하고 이 멘탈이 나가버릴 수도 있는 게 정치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정치 테마주를 할 때는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 때는 일강 구도일 때가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일강 구도. 예전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도 거의 일강 구도였죠. 이명박 대통령 때 이하공영부터 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막 종목들 올라가고 정말 끝도 없이 막 점상 보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50% 지지율이기 때문에 뭐 정치 색깔 다 떠나서 돈을 위해서 본다면은 그냥 지지율 50%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만 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권 쪽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아직 발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발표하겠죠. 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 1등의 지지율이 나올 것이고 그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발표 전에 다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지지율이 센 후보자만 주가를 올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나고 빠른 시일 내에 뭐 토론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게 돼 있죠. 근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은 이재명 관련된 정책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내에서 서로 간의 시속 게임이 조만간 강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관련주 안에서.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관련주 안에서 정책의 대장을 찾아야 되고 그 정책은 현재로서는 이 지역화폐가 저는 가장 유력하고 좋아 보이는데 지역화폐를 능가하는 새로운 뭔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때와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첫 번째 상한가 가는 날 상따를 하고 종목을 끌고 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뭐 여기까지 종목군들 좀 보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아마 월요일 날 좀 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정책주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유라클이 지금 2연상을 갔죠. 유라클이 좀 2연상을 갔는데 금요일 날도 매매는 이제 그 대통령 뭐라 그러지 탄핵 인용되고 급락이 나왔을 때 밑에 걸어놓고 좀 샀는데 여기다가 반만 판다는 게 한 번에 다 팔려버려 가지고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뭐 중간에 웨캐시도 매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장이 유라클이기 때문에 유라클을 좀 받고 평화홀딩스를 매매를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평화산업을 뒤늦게 좀 따라는 갔는데요. 뭐 이 구간에서 다 팔고 평화홀딩스로 계속
매매를 끌고 갔으면은 평화홀딩스로는 상따를 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못했고 나머지 뭐 경남스틸이나 사실 빠르게 생각하는데 여권의 잠룡들을 마땅히 지금 해야 되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차마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매를 못했고 그냥 저는 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정책주 위주로 종목군들 좀 볼 예정이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저출산, 그 다음에 일자리 뭐 등등 일단 다 올렸는데 월요일 날은 아마 이러한 정책주 내에서 일단 이 현상을 지역 화폐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코나아이가 시가총액이 가장 무겁지만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좀 늘리게 되면 마이너스권이라든지 근처에서 이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거래 대금이 2천억대로 거래 대금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이 좋을 것 같고 오리엔트 종목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장중에 변동성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 말은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8천억씩 지금 3일간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더라도 먹을 폭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냐 안 키우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였던 한국 PIM에도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어가지고 대신 거래대금이 많이 터쳐놨기 때문에 6,500 정도 터쳐놨기 때문에 매매는 좀 해볼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매매를 해서 뭐 한 번은 손절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절로 잘 다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도 월요일 날 좀 봐볼 것 같고 이 종목도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구간에서는 하나의 이제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은 이제 계속 어제까지 해서 좀 모았던 거는 이 위에서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날렸고 밑으로 빠져서 뭐 매도했던 거 한 30% 정도 좀 주워 담았는데요. 다시 비중 모았던 거는 대부분 다 팔았고 다시 모은 상태에서 아마 월요일 날 빠지게 되면 이제 시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을 시가에 이탈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ETF도 좋긴 좋은데 일단 이 강력한 지지를 시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약간은 좀 확인은 하고 볼 것 같아요. 일부는 잡을 것 같은데 깨고 떨어졌을 때 일부는 잡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잡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이탈을 시킨다. 조금 참았다가 위로 회복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라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봐볼 것 같고요. 소프트 캠프도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될 정도로 단기간에 또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면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 관련해서 상한가를 단기적으로 많이 보낸 종목군들 위주에서 일단은 봐야 되고 지금 현 구간에서 뭐 대형주라든지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언급한다 한들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4월 8일날 이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